네, 잘 들리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제가 7번까지 일단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아마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 보통 이제 한 문제당 이제 한 6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쭉 풀고 그 다음에 또 해설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푸는 시간 또 드리고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자, 그럼 바로 오리엔테이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분 안 할 거예요. 자, 이거 그 우리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인데, 자, 대략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만약 이제 좀 수업 시간이 좀 뭐 1시를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질문 및 상담 시간도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는 좀 유동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조금 길어질 수 있으면 그거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50문제로 이제 우리는 문제를 쭉 4주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론과 좀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잘 서술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부 계획은 6월 23일이 휴강이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는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마 문제를 좀 풀어보셨겠지만, 그 공구 모의 평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면은 기출이 2013학년도까지 객관식 문제가 나온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서술형 문제로 변형을 해서 이제 12에서 13문제씩 매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강인데요. 혹시 이제 선생님들이 제가 6월 23일에 이제 휴강이 됐기 때문에 좀 이게 마지막 주차가 7월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혹시 이제 못 오시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직강 선생님들도 못 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기 메일 주소 잘 있죠? drgon091959@mail.net입니다. 그래서 메일로 뭐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이제 뭐 상담할 내용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뭐 좀 어떻게 뭐 해야 되는가 뭐 좀 따로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또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직강 이렇게 또 하시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수요일 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에 기본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어요. 6월 23일 휴강 얘기를 꼭 하려고 그랬는데 했고, 자, 그럼 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문제를 볼 건데, 이제 맨 뒤에 모범 답안이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안 보시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아직 이제 모범 그 13번까지 풀어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은 좀 나중에 보시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 해결과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자, 문제 해결 전략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 특징인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를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는지 살펴본 후, 자, 일단 대입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값이 이제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방법이 바로 예상과 확인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치환, 간단하게 치환해서 변형을 하는 부분을 우리는 단순화하기라고 하는 거고요. 자, 3번은 특수화하기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뭐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요하면 그 강의 자료 있거든요. 제가 아마 강의 자료는 여기다 띄우지 않고 뭐 대부분 뭐 필요한 부분만 이제 여기다 띄울 거고 말로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 이 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그래서 강의 자료를 같이 보면서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상과 확인 전략이 다른 문제 해결 전략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그 신론에도 나와 있고 수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윗부분에 예상과 확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고 예상과 확인 과정의 순서,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신론 1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네 가지로 돼 있어요. 일단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을 예상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두 번째, 예상의 결과가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새로운 예상을 하고, 네 번째, 옳은 답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상과 확인의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가 이거는 딱 그렇게 하고 있죠. 예상을 하고 있고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있고, 아니니까 다른 예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예상과 확인 전략이 맞아요. 그리고 수교재에서는 예상과 확인 전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계속 보시면 폴리아가 제시한 문제의 예라고 해서 예상과 확인 전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닭과 토끼의 이제 마리수 그리고 발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고 있죠. 그래서 닭과 토끼의 머리의 수를 세어보니까 모두 50개였으니까 이걸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닭이 50, 토끼가 0일 때 안 통하니까 닭이 0개, 토끼가 50개, 이런 식으로 계속 예상하면서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점점 이러한 시도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최종 결과, 원하는 최종 결과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올바른 예측을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예상강인 전략은 웬만하면 자연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예상강인 전략, 예를 들어 분수 같은 것만 나와도 예상과 확인 전략을 쓰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고 복잡한 수로 된 문제라면 시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예상과 확인 전략에 대한 내용은 신론과 수교재에 다 나와 있고, 장점과 단점은 수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증명 과정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림 1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그림 2로 구할 수 있는 이유. 왜 2로 구할 수 있느냐? 물론 이거는 어떤 하나의 특수한 것이니까 우리가 얘는 이제 어떤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물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물어보는 거는,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즉,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근거잖아요. 얘로 구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합동 조건으로 써야 되느냐? 결국 이거 OEC 있잖아요. 얘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근거, 즉 얘랑 넓이가 똑같다는 합동 조건을 써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 OEC하고 뭐랑 합동이다? ODI가 합동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SSS냐, SAS냐, ASA냐, 이런 합동 조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요 삼각형으로 합동 조건을 써야 돼요. 다른 걸로 쓴다면 뭐 조금 뭐 보조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얘랑 같다는 것만 증명되면 얘를 일로 옮길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림 2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합동 조건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 합동 조건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이 각은 45도로 똑같습니다. 자, 이 각이 45도로 똑같다는 건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똑같은 이유는 이제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습니다. 자, 요 점 찍은 게 똑같은데 90도에서 같은 각을 뺐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ASA 합동 조건을 쓴 거죠. 이걸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는 그런데, 자,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자료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걸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그림 그리기라는 문제 해결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 가로로 해결 계획 단계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해결 계획 단계니까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인데, 자, 이때 그림 그리기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림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리면 답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강 그려도 문제를 풀기 위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림 그릴 때 주어진 것과 구해야 할 것이 모두 나타나도록 한 다음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들 수가 있는데, 자, 밑에 넘어가면
문제 이해 단계라고 해서, 자, 이게 신론에 나오는 건데 문제 이해 단계에서도 그림을 그려보아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건 문제 이해 단계인가 해결 계획 단계인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이해 단계다, 해결 계획 단계다, 그게 아니라, 즉 내가 구하려는 것과 주어진 것을 알기 위해 그림을 그렸느냐, 자 여기처럼, 자 알기 위해 그림을 그렸느냐 아니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뭐야 이거 무조건 문제 이해 단계네, 무조건 해결 계획 단계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본문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 전략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해결 계획 단계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구하려는 것 사이에 관계를 파악하는 거고, 여기는 아는 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특수화하기. 자, 특수화하기에서 중요하게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자, 구하려는 대상에 포함되는 특수한 대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림 2는 지금 보기 3번에서 어쨌든 교점에 있을 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그림 2를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는 특수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화하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이런 전략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제 해결 전략 중에 뭐 분석적 사고라든가 거꾸로 풀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기입형으로 나올 때 잘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이 2번 문제가 이게 2009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또 최근 기출에 또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해의 유형을 물어보는데 철수가 기억과 같이 대답을 했잖아요. 기억. 그림에서 보면 바로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유를 모른다. 그럼 도구적 이해가 맞아요. 자, 도구적 이해가 맞는데 이유는 모르는 채 규칙을 문제 해결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적 이해를 했을 때 장점을 파악해 두면 도구적 이해를 했을 때의 단점과 연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2개 정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새로운 과제에 더 잘 적응이 되는 거니까 도구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기억의 지속력이 강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도구적으로 이해된 수학은 기억의 지속력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2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두시고요.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출문제 실어놨어요. 2022학년도 정말 한 13년이나 흐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또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관식 문제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보면은, 자, 이거 인수분해, 뭐 내용은 아시겠죠? 인수분해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인수분해가 지금 x 플러스 a하고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 하는 내용이에요. 2022학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럴 때 뭐 그래서 뭐 활동지 문제도 열심히 풀어봐야 되겠죠? 자, 보면은 이렇게 돼요. 1번 답은 이렇게 됐어요. a가 구했어요. 맞죠? 나랑 똑같네? 왜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 하는데 그건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건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2번 문제하고 딱 똑같은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생 A의 이해 상태를 의미하는 스탬프의 용어를 쓰고, 딱 도구적 이해잖아요. 완전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객관식 문제도 굉장히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2022학년도면 되게 최근이죠. 그래서 도구적 이해로 쓰시면 돼요. 제가 모범 답안은 적지 않았지만 어쨌든 도구적 이해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자, 그래서 2번 문제를 좀 계속 보면은, 자, 그럼 첫 번째는 도구적 이해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보시면 문제가 A, B하고 C, D가 같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시면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거를 증명해 보도록 하는데, 자, 이 증명이라는 용어는 200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증명이라는 용어를 이제 마구마구 쓰게 될 겁니다. 물론 중2 때부터 쓸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중학교 2학년에 대한 내용이니까 증명이라는 용어를 배우고 요거를 다뤄요. 그래서 증명해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증명은 A, B하고 CD가 같다는 걸 알고 있음을 간주하고 해야 되는데, 자, 얘를 알고 있다고 간주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쓰고 증명을 하면 되겠죠. 뭐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 있다고 봐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걸 증명해야 되냐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기본 가정이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평행이라는 사실이 기본 조건이니까 억각을 이용하면 깔끔하겠죠. 자, 그래서 얘랑 얘랑 억각이고 얘랑 얘랑 억각을 이용하면 우리가, 아니면 뭐 억각, 뭐 얘는 막곡지각이긴 하지만 그냥 여기서 ASA 합동 조건을 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합동이 되죠. 근데 문제는 2등분한다가 결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쓸 때는 2등분한다로 결론을 써야 돼요. 즉 2B와 2D가 같고 2A랑 2C가 같다까지 결론을 꼭 적어주셔야 2등분한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거를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킬패트릭의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인데, 신론 1에 보면은 킬패트릭이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는 직접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직접 얘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강의 자료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이중 구성주의 관점으로 지도하지 않은 것, 즉 구성주의 관점에서 지도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자, 디귿을 볼게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공통된 성질을 찾아보게 하고 뭐 이렇게 지도하였다. 뭐 이건 학생들에게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디귿은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기억하고 니은을 써야 돼요. 자, 그럼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게 뭔지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자료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성주의를 쓸 때는 그냥 구성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을 쓸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스스로의 능동적인 구성활동, 학습자의 스스로의 능동적인 구성활동,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 구성, 요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구성활동,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한다. 이게 우리는 두 가지로 잘 나와 있죠. 요 두 가지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능동적,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구성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는 지식을 구성을 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킬패트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주의의 생각, 요 파란색으로 밑줄 친 이 두 가지가 킬패트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지식은 인식 주체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요거 환경으로부터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것까지는 암기를 안 하셔도 된다고 보면, 왜냐하면 부연 설명에 가까우니까.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는, 지식은 인식 주체에 의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알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조절 과정이다. 얘를 암기해야 되겠죠. 물론 이 두 개는 약간 부연 설명이에요. 인식 주체의 관념 밖에 독립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바로 플라톤주의의 생각이에요. 플라톤주의.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에서는 수학의 지식은 이데아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다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르키메데스가 막 구의 부피도 발견하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견했을 때 그냥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뭔가 새롭게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즉 인식 주체 밖에 독립적으로 이미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를 그냥 발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알게 된다는 것은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조절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조절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니까 의미 있는 지식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성주의자의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생각이 각각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 지식의 생장지향성의 원리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킬패트릭의 이제 구성주의자의 두 가지 주장의 관점에서 적으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각각 나눠서 잘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구성주의로 넘어가요. 신론 1에서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조작적 구성주의는 기본적으로 킬패트릭이 제안한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와 지식의 생장지향성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신론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고 얘가 지식의 생장지향성의 원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킬패트릭이 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구성 활동을 해 나가면서 본인이 의미 있는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서 서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구성주의의 관점으로 지도하지 않는 게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기억은 꼬이니치 정의를 말해주고 그 정의에 대한 예를 보여주면서 지도한다. 이거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생들이 직접 구성할 수 있도록 해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뭐 펜 2개를 가지고 한다든가 어찌됐든 스스로 자신의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거니까 뭐 펜 같은 거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열심히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위치 관계들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뭐 직육면체 같은 것만 좀 제공해주고 거기서 이제 직접 발견해 보도록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꼬이니치에 좀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그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펜 2개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꼬이니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직육면체 정도만 예로 들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공간에서의 두 위치 관계가 꼬이니치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을 이용한 지도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직접 구성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직육면체를 이용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적긴 했는데 펜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답안이.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좋은 답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펜 뭐 다른 거 이용해가지고 꼬이니치를 발견할 수 있겠죠, 스스로. 그다음에 등식의 성질이죠. 그 다음에 양팔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을 교사가 직접 실행한 게 문제죠. 학생들이 직접 양팔저울 가지고 뭐 같은 이제 물건을 빼거나 더하거나 뭐 2배를 하거나 2분의 1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등식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은 직육면체보다는 저도 좀 다시 봤는데 그 펜으로 지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아니 뭐 수습강이라든가 그걸로 이제 지도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자,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확률 변수의 평균에 대한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해볼 법한 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도 일반 선택 과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과 통계까지를 시험범위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최근 기출에서는 이제 수학 2의 정적분까지 시험에 나온 이상 우리가 확률과 통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이제 앞으로 문제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으로 낼 건데,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거를 제가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블로그 주소 있죠. 뭐 그냥 이경우 수학교육론 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검색하면 나올 텐데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까지라고 시험 범위가 정해졌어요. 물론 이 말 뜻은 1호 개정을 안 내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2022까지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시험 범위가 결정이 됐고 5월 24일인가? 5월 24일에 이제 결정이 됐어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어쨌든 이 개정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추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 중 수학적 절차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억과 니은을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기억은
자, 정덕이는 30에서 n으로 바꾸면 일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정덕이는 그렇게 했는데 경희는 성립할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 뭔가 그냥 100에서 K로 바꿨는데 성립할 것 같아요. 자, 정덕이하고 우리가 경하는 뭔가 차이가 있죠. 우리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반대적인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수업 상황 1에서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 4단계를 반영한 측면, 반영한 부분을 찾아 서술하시오. 그래서 강의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띄우진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 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강의 자료 보시면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우리가 수학교과 역량이 2022 개정에서도 중요한데 2022 개정은 수학교과 역량이 5가지예요. 5가지인데 그중 추론 역량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억은 관찰, 실험, 측정 등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뭔가 직접 실험을 하고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기하고 관계가 없고, 니은 귀납, 유추 등의 개연적 추론인데 여기서는 뭐 귀납 추론을 한다든가 뭐 유비 추론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관계가 없고, 디귿하고 관계가 있죠. 디귿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과 수학적 절차를 어떻게 한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반성하게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측면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덕이는 그렇게 했고 경희는 그렇게 안 했다. 이 측면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 4단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수학적 추측을 제기하는 단계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어디에서 수학적 추측이 제기가 돼 있느냐. 자, 선아가 추측을 했습니다. 선생님, 자, 정리한 자료의 100배가 되니까 평균도 100배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한 것을 교사가 조금 추측의 형식으로 변형을 했죠. 그래서 식의 형식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즉 2의 100x는 102x하고 똑같으냐? 이게 맞냐? 이렇게 추측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추측을 제시했는데 정덕이가 30명에 대해서 그 증명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가 2단계가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단계가 2단계인데 우린 그걸 증명 과정이라고 하죠.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증명이라고 라카토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명 과정을 거치는데 뭔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30명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연이가 그러면 30개의 자료에 성립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반례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정짓는 반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박을 했습니다. 물론 성립하는 게 맞는데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을 했어요. 우린 이런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런 반박을 했는데 정덕이가 아니요, 30을 n으로 바꾸면 일반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의 증명 과정을 개선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 4가지 과정이 순차적으로 반영됐으니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 4단계는 2010년도인가 그때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 강의 자료를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보면은, 자, 여기서 수학적 추측 제기하고 부분 추측으로 분해한다. 그래요. 이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 3단계를 보면은, 자, 추측과 증명을 반박하고 증명과 추측을 개선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영된 부분만 이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그 부분만 적었는데, 라카토스가 말하는 이 3단계, 4단계는 추측, 증명을 전부 반박하고 증명, 추측을 다 개선하니까 보조정리합체법에 따라 대응을 했을 때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외배제법하고 괴물배제법,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괴물배제법은 추측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개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괴물배제법은 추측을 존속하거든요. 그래서 추측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예외배제법은 증명을 건드리지 않아요. 증명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예외배제법은. 왜냐하면 조건절만 추가해서 그냥 추측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증명 개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괴물 배제법은 추측 계산을 안 하고 뭐 당연히 증명도 계산하지 않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정리합체법으로 대응했을 때 이게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이걸 다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에서는 반영한 부분을 찾아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요 4단계에 따라서 반영한 부분만 제가 모범 답안에도 적어놨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다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냥 반영한 부분만 골라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은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먼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5번 문제. 자, 공학적 도구에 대한 것입니다. 즉 계산기 활용의 장점을 주장과 관련지어서 한 가지씩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공학적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장점을 신론에서는 4가지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첫 번째, 수학과 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연결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자, 학생의 개인적 경험과 수학적 경험을 연결하는 새로운 수준의 친밀함을 형성함으로써, 자, 학생들이 일상적인 경험과 형식적인 수학적 세계를 의미 있게 또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학생의 어떤 실제적인 경험을, 이제 실제적인 경험,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키에 대한 분산을 생각을 해보려고 할 때, 예를 들어 키 같은 경우도 되게 뭐 누구는 뭐 188.2cm도 있고 누구는 뭐 157cm도 있고, 굉장히 분산을 직접 계산해서 구하기에는 너무 까다롭죠. 이거를 공학적 도구를 이용한다면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에서도 능히 대처할 수가 있다. 그 측면이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계 영역에서 자주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학교 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의의가 있는데, 학교 수학에서 막 통계 문제 같은 거 중학교 3학년 지도서에서 보면은 분산 같은 문제는 계산이 쉬운 것만 골라 들어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의 영역을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면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학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해결 과정이 간단하거나 그 답이 비교적 간단한 수로 나오는 문제를 주로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문제를 이게 풀게 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산에 좀 집중하게 되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좁고 현실과는 관련이 없는 약간 빈약한 인위적으로 만든 문제만을 좀 다루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경험과 연결을 짓는데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면 실제적인 경험을 연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학적 대상과 관계의 구체화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추상적인 수학적 지식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을 다시금 추상적으로 수학적 지식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수학적 대상과 관계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영역에서 주로 활용이 돼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신론 1에 나와 있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니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양한 표현 체계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다양한 표현 체계란 기본적으로 이제 대수와 기하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수와 기하는 함수를 통해서 잘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수적인 식과 그래프가 이렇게 함수의 어떤 영역에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다양한 표현 체계에 대한 연결을 할 때에는 딘지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A, B, C 값을 뭔가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뭐 공통 성질과 특징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수학 교수 방법론 중에 딘지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죠.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답은 꼭 딘지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는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특징을 발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에서는 뭐 딘지의 이론을 써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공학적 도구의 장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박 교수가 루트 2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임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계산기를 쓰는데 이게 사고력 중심의 수학교육 추구에 도움을 주죠. 왜냐하면 목적이 뭐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탐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때 계산을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본질적인 개념 탐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산술적인 계산과 대수적인 문자식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고력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라는 루트 2가 그러한 본질적인 개념에 대한 사고력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기반으로 적어주시면 딱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수학적 다양성 원리 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것도 신론에 나오는 건데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에 대해서 적을 때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거죠. 자, 개념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구조화된 경험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한다? 개념은 변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변인을 변화시켜야 한다. 특별히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두 가지. 변하지 않게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개념은 무엇이냐? 가능한 한 많은 변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건 무조건 적어주셔야 돼요. 의무예요, 이거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 그럼 여기는 만약에 최교사의 측면을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로 적는다. 그러면 1차 함수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자, 이게 중요하죠. 가능한 한 많은 변인. 여기서 뭐예요? A하고 B를 가능한 한 많이 변화시켜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원리가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5번은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자, 근데 6번은 좀 이론이 좀 많이 들어간, 여러 가지 이론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6번은 좀 공부를 좀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번에 처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수학 교수학습 양식은 여러분들 네 가지가 있어요. 기억을 해야 돼요. 개인교사형, 그 다음에 학생주도형, 그 다음에 보조도구형, 탐구학습형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그림 1이 보조도구형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엑셀을 이용하면, 자, 엑셀 값만 그냥 기록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엑셀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곧바로 이제 나머지 2x-5와 x-4의 값이 자동적으로 다 나오죠. 출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 개인교사형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교사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건데 뭐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빼도록 하고, 학생 주도형 이거를 볼게요. 자, 학생은 자신이 구성하여 입력하는 일련의 논리적인 단계, 이게 있어야 돼요. 일련의 뭔가 논리적인 단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프로그램 한다고 하죠. 이거를 가지고 뭔가 삼각형을 만들 때는 뭐 세 점을 찍고 연결한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외심을 얘기한다고 하면 삼각형 그리고 세 중선의 교점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가 그거를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뭔가 프로그램을 지도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처럼 그냥 숫자 대입하고 그냥 엑셀 기능 이용하는 거는 학생 주도형은 아니에요.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반성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자신의 사고 과정을 반성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죠. 그래서 학생 주도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도구형이죠. 그래서 보조도구형의 이그젬플이 바로 이 스프레드시트예요. 그래서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는 수학 문제 해결 과정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죠. 수치를 입력하고 사용자가 만든 공식이나 메뉴에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입력된 수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냥 2x-5를 내가 x에다가 -2를 넣으면 그냥 자동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조도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즉 얻어진 많은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이용될 수 있어요. 지금 x가 지금 -2부터 시작해서 4까지의 값에 대해서 2x-5와 x-4의 값을 그냥 신속하게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도구형입니다. 즉 2번이 중요한데 이게 중요해요. 반복적인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반복적인 중간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조도구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번의 첫 번째 내용은 보조도구형으로 적어야 되고, 중요한 게 뭐다? 반복적으로 대입하여 구하는 그러한 중간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그럼 보조도구형 써야 되고 근거 써야 되니까 그 두 개 합쳐서 합쳐서 점수를 이제 매길 거고, 자 점수는 이제 이게 서술형이니까 다 4점으로 채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탐구학습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학습형은 학생 주도형과 보조도구형이 결합된 양식. 그래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컴퓨터에서는 어떤 기능을 보조하느냐?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얘가 이렇게 옮겨지면은 이 삼각형이 이렇게 알아서 옮겨집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형의 변화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학생 주도형과 보조 도구형이 결합된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학생이 완전히 다룰 수 있는 기계이고 자신이 시각하고자 하는 대상을 탐구하기 위한 전략을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물어볼 때 변수 개념의 본질로 물어볼 수도 있고, 시험에서 변수 개념의 다면성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거 나눠서 서술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변수 개념의 본질을 한번 볼게요. 자, 동적인 측면과 정적인 측면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때 변수는 변한다와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요게 본질이고요. 그래서 이게 본질인데 일단 두 가지인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한 게 뭡니까? 닭과 이름하고, 자, 그 다음 변화의 설명입니다. 변하는 대상과 닭과 이름이에요. 우리 이거를 변하는 대상,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이걸로 할게요. 변하는 대상과 닭과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변수 개념의 본질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변하는 대상과 닭과 이름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다면성이라고 하면 좀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자, 닭과 이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동시 고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닭과 이름은 정적이긴 하지만 동시 고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리지기를 또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문자 기호 부정소는 닭과 이름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 함수식에서의 어떤 이런 변수는 변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 개념의 다면성으로 물어봤으면 이 문제에서는 함수식에서의 변하는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딱 문제를 보면은 1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야 1차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의 해를 나타냄? 자리지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자리지기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래프로 해석을 했어요. 즉 y는 2x-5와 y는 x-4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교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방정식으로 해석했으면 자리지기가 맞는데 교점으로 해석했으니까 함수에서의 변수로 우리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하는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식에서의 변하는 대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변수, 함수식에서의 변수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되겠죠. 자, 그다음 방정식 지도의 문제점. 자, 만약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위의 수업 자료를 통해서만 수업을 진행한다면 방정식의 핵심적인 사고는 분석적 사고입니다. 즉 결론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방정식 자체가 2x-5는 x-4 이렇게 원래는 등호가 성립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가 내포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 이 문제를 보면 그림 1의 표의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요. 두 식의 값이 같아지는 x값 근처에서 그래프가 서로 접근해 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딱 그것만 지도했어요.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수식을 이용해서 대수식을 기반으로 등식의 성질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석적 사고, 즉 방정식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명제함수, 즉 열린 문장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방정식 풀이는 무엇보다 방정식이 풀렸다고 보고, 즉 참인 등식으로 본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등호가 성립한다고 본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렇게 등식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가 됐죠. 자, 이제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기억해 둬야 되겠죠. 분석적 점수화 방법과 총체적 점수화 방법은 또 시험에 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7번과 같이 지금 문항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쓸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채점 기준이 A, B, C, D, E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점을 받지 않으려면 채점, 우리가 이제 이 답안은 C등급에 해당하잖아요. 즉 B나 D가 되지 않고 C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이거는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등급을 매겼으니까 총체적 점수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분석적 점수화 방법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각 단계별로 채점 요소를 세우고 점수를 배당하면 분석적 점수화 방법이에요. 근데 총체적 점수화 방법은 풀이 전반에 걸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 두 개를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핵심. 그래서 요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분석적 점수화 방법은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점수를 합쳐서 표현하지만, 여기 나오는 대로 각 요소별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총체적 점수화 방법은 하나의 점수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의 등급을 부여했으니까 총체적 점수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C등급에 해당하고요, 이 친구는. 자, 그래서 일단 분석적 점수화 방법으로 채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걸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1번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세분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게 좀 기준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조금 애매하고, 근데 1번은 의외로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 요소에 대한 채점 결과가 다른 요소에 대한 채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장단점. 분석적 점수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채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소별로 다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단계별로 수치화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채점자 간의 평점차를 줄이고, 자, 동일한 채점자 내에서도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5월 24일에 이제 그 시험 범위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임용 출제 범위가.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 봤는데 채점 기준이 있었어요. 채점 기준에 요게 있더라고요. 즉 뭔가 가채점을 통해서 먼저 가채점을 해요. 그래서 평점자들의 이제 채점자들 간의 평점 차를 줄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와줘야 되니까, 아, 우리가 우리의 임용 시험은 분석적 점수화 방법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런 딱 느낌이 이제 든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이 좀 약간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100% 공개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3명의 채점자의 평균으로 여러분들의 점수가 또 매겨지기 때문에 어쨌든 분석적 점수화 방법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이 학생의 답안은 C에 해당하는데, 자, 일단 평균을 구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즉 4개의 수를 대충 찍어가지고 지금 여기 예상 확인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계산 실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4번째 수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더해서 평균을 구해봤어요. 먼저 17로 해봤는데 안 통했으니까 그거를 버리고 20으로 했어요. 근데 통했어요. 평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20으로 했는데 통해가지고 20을 답으로 했죠. 예상 확인 전략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게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9 더하기 17을 56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계산 실수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평균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나머지가 지금 있잖아요. 69를 4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1이 됐는데 그냥 무시하고 평균이 17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상각인 전략의 사용이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여기선 부정확한 게 더 컸죠. 왜냐하면 49 더하기 17을 계산을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상관없어요. 근데 답은 틀리긴 했는데 어쨌든 답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굳이 표현하면 A 등급을 받기 위해선 답까지 맞으면 A 등급을 주겠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뭐 B나 C, D, E 상관없다. 답까지 정확히 맞으면 A 등급이고 답이 틀리면 이제 A만 아닐 뿐이죠. 그렇게 이제 채점을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평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고 그리고 평균을 활용한 예상각인 전략을 사용했지만 부정확했죠. 답도 틀렸죠. 그래서 이제 C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쭉 한 타임 진행을 했는데 자,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문제 풀고 그 다음에 8번에서 13번까지 풀면 되겠죠. 풀고 두 번째 타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